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네, 요즘 해외여행 가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렇게 해외여행자들이 늘면서 덩달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이죠.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풍진 같은 경우는 지난 1, 2월 동안의 환자 수가 이미 작년 1년 동안 전체 환자 수를 증가했고요. 그리고 ABC형 간염의 경우에도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환자 수를 많게는 4배 이상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대부분의 감염병을 보면요. 지켜야 될 수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이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질환들, 그리고 또 그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2015년 늦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중동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 사태. 유례 없었던 감염병 유행에 대한민국 사회 전 분야가 마비됐고 결국 38명의 사망자를 낳은 후에야 메르스는 종식됐다.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던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염병에 취약하고 무지한지 그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감염병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얼마나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메르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후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사람들이 감염병 예방접종이나 대처에 관한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방접종.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 여행 전 건강 상담을 위해서는 출발 4주에서 6주 전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고, 여행 후 질병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가 필요하다. 감염병 발생 위험 국가에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 1에서 2주 내에 열이나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시면 반드시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병원을 방문해서 다른 내방 환자나 의료인에게 감염병을 옮기는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원 방문 전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여행.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소홀히 했다간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 하지만 경각심을 갖고 바르게 대처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해외여행 건강 상식.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현석 과장과 함께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한 여행 클리닉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었던 감염병을 살펴보면요. 이 해당 국가를 여행하거나 또 출장을 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지켜야 될 수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크게 확산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고요. 건강을 잃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네.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안타깝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야 할 이 해외여행 건강하게 다녀오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최원석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해외여행 전에 건강 상태를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예방접종도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좀 이런 걸 챙기는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 명절이나 연휴 때마다 공항이 북새통이 되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49만 명이었던 해외 여행자 수가 2016년 2238만 명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중국과 대만, 홍콩 등에서 유행하였던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나 2015년 우리나라에서 유행하였던 메르스, 그리고 2016년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유행을 시작한 지카 바이러스 등 여행과 관련된 질환들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외여행 전에 건강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이나 오지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상담을 하시거나 외국에 유학 등으로 장기간 체류할 때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을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아직 뭐 젊고 건강하다는 생각 때문에 해외여행 전에 건강 상태를 꼭 확인을 해야 되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바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생각 드시죠? 저도 물론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20대 젊고 이제 건강한 남성이라도 해외여행 하시기 전에 뭐 병원에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여행과 관련돼서 상담할 내용은 크게 여행자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여행지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입니다. 20대나 30대 정도의 특별한 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이더라도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행지의 환경이라든지 위생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풍토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상비약을 처방받거나 질병에 예방접종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는 젊은 성인이더라도 특히 보통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오지를 간다거나 도시가 아닌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시라면 여행 전에 건강 상담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다행히 그래도 메르스 사태 같은 이벤트들을 겪으면서 네. 인식들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가시기 전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제 다행인 일인데,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병원을 어느 시점에 가야 되느냐거든요. 보통 이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은 이제 몇 달 전부터 시간을 좀 오래 가지고 계획을 하실 텐데, 여행을 가기 직전에 병원을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미리 여행을 계획할 때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은지 이 시점이 좀 궁금해지네요. 네. 여행 전 상담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여행을 가기 4주에서 6주 전에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효과가 대략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2주 전에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행 전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알아봐야 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행자와 관련된 위험인데요. 당뇨나 천식, 심한 빈혈이 있거나 여성일 경우, 임신 중인 경우 약물 조절이나 아니면 여행 시 주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여행지와 관련된 위험에 관한 것인데요. 여행을 계획한 곳이 고지대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시차가 많이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여행지에 도착하기 전에 필요한 예방접종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하면 먼저 감염병을 제일 먼저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 외에도 여러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여행에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리 상비약을 챙기거나 간단한 준비로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 여행자 설사나 시차 적응, 멀미, 고산병, 그리고 혈전, 색전증 같은 질환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비슷한 영역인데요. 여행 중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라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는 미리 예방접종을 통해서 그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질환도 있고, 어떤 질환은 예방약이 개발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치료약물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임산부나 당뇨, 천식 같은 만성질환자들이 여행 중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자가치료와 그리고 또 예방이 가능한 질환들을 알아볼 텐데요. 여행을 가면 이제 뭐 물이나 음식 같은 게 안 맞아서 이제 계속 설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보통 물갈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행자 설사는 여행을 하는 이제 문제들 중에서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 어떤 연구에서는 여행자 10명 중에 3명에서 7명까지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그 중에서도 대장균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약한 복통이나 묽은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심한 복통과 함께 열이 나거나 구토, 피가 섞여 나오는 설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행자 설사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끓여 먹거나 요리해서 먹거나 껍질을 벗겨서 먹고, 그렇지 않다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안전한 음식과 위험한 음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놓았습니다.
얼음은 깨끗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얼음에서도 세균이 증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행자 설사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 식당에서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연구가 있는 만큼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자 설사는 대부분 수일이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가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처방받은 약이 있으시면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나 노인의 경우에는 탈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가 심한 경우에는 1리터의 안전한 물에 설탕 6티스푼, 소금 1티스푼을 섞어서 마시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차에 의한 수면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거리가 먼 장거리 여행인 경우에는 시차가 적응이 잘 안 돼서 맞아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시차 부적응이라는 것이 수면 주기가 변해서 불면증이나 현기증, 피로감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5시간 이상 시차가 나는 경우에 증상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미국 쪽으로 갈 때를 동쪽으로 간다고 하고 유럽 방향으로 갈 때를 서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동쪽으로 갈 때 더 적응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시차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여행 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비행기에 탑승할 때부터 여행지 시간에 맞추어서 수면과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능한 한 알코올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표를 보시면은 네. 이제 시차 부적응에 대한 관리 전략에 대해서 이제 표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햇빛은 동쪽으로 여행할 때는 오전에,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여행할 때는 오후 늦게 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카페인도 동쪽으로 여행할 때는 아침에, 서쪽으로 여행할 때는 늦은 오후에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수면 유도제나 아니면은 멜라토닌 같은 이제 약을 갖다가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멀리 여행 다녀오면 뭐 가까운 데 가도 피곤하긴 하지만 시차 적응하느라고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낭비하게 네,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 약물로도 이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멀미인데요. 배나 또 비행기 같은 걸 오래 타게 되면 멀미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죠. 네, 멀미는 비행기보다는 배를 타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멀미로 자주 고생하시는 분들은 항공기의 경우에는 앞쪽 창가가, 그리고 배의 경우에는 중앙 부분이 가장 흔들림이 적다고 하기 때문에 그쪽 자리를 예약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수평선을 주시하거나 눈을 감고 머리를 평안하게 기댄 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멀미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멀미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다음 표를 보시면은 네. 멀미에 추천되는 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스콜포라민 경피제라는 이제 귀 뒤에 붙이는 패치 제제나 아니면은 먹는 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패치 제제는 배나 비행기를 타기 한 4시간 전에 붙이고 매 3일마다 교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먹는 약은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고 약제에 따라서 6시간이나 아니면 12시간마다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은 고산병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네. 꼭 높은 산이 아니더라도 이 높은 지대에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산병은 낮은 지역에서 갑자기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신체가 지역에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1850m에서 2750m니까 지리산에서 백두산 정도 높이에서 10명에서 2명 정도, 3000m가 넘을 때는 10명에서 4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고산병은 급성 고산병이라고 고지대에 도착해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두통이나 구역질, 입맛이 없고 피로하거나 어지러움, 불면증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저절로 호전됩니다. 하지만 드물게 의식이 떨어지는 고소 뇌부종이나 호흡곤란이 생기는 고소 폐부종 같은 질환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과식, 과음, 흡연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2,400m 이상의 고지대를 올라갈 때는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성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면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을 멈추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식사를 하며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심장이나 폐, 신장에 질환이 있는 여행자들은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네. 고산병의 치료와 예방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대를 여행할 예정일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미리 상비약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미리 필요한 것들은 처방을 받아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좀 네. 마음도 놓일 것 같고요. 네. 또 긴급한 상황에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조금 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다음 그림과 같이 심부정맥 혈전증은 비행기의 이코노미석 같은 이제 좁은 공간에서 오랜 기간 움직이지 않았을 때 다리의 정맥에 혈액이 흐르지 못하면서 혈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이게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5시간에서 15시간 정도의 긴 여행 후에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형적으로 팔이나 다리에 통증이 생기고 붓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사망률이 높은 폐혈전 색전증 증상이 나타날 때는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흉통, 기침, 실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본인이 이전에 혈전증의 과거력이 있을 때 피임약을 포함한 호르몬제를 복용할 때 아니면 임산부나 최근에 수술한 경력이 있거나 암 환자거나 노인에서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여행자들은 자주 걸어 다니고 장단지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비만한 사람들은 복도 쪽에 앉는 것이 창 쪽에 앉는 것보다 권장됩니다. 또한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압박 스타킹이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수가 되는 것이랑 심부정맥 혈전증 간에는 큰 관련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권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적으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하는 것은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장거리 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몇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서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하는 게 혈액순환을 위해서. 네, 이게 확실히 예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알아본 것은 여행자분들이 스스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지금부터 알아볼 질환들은 적극적으로 접종을 통해서 예방해야 되는 질환들입니다. 먼저 기본 접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어떤 접종들이 기본 접종에 해당되나요? 네, 먼저 표를 보시면 다음 표는 여행 전 접종을 고려해야 할 예방 접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기본 접종인데요. 기본 접종이라는 것은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접종이고 혹시 빠졌다면 여행 가는 기회에 접종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접종은 DTP라고 알려져 있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의 예방 접종이나 아니면 이제 비형 예방 접종, 비형 간염 예방 접종, 그리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MMR로 알려져 있는 홍역, 풍진, 볼거리 예방 접종, 그리고 소아마비 예방 접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홍역, 볼거리, 풍진 같은 경우는 열대 지역 여러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풍토병으로 유행하는 질환입니다. 이전에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접종이 권장이 되는데요. 1956년 이전의 출생자들은 이제 접종이 권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에서 12개월의 소아 같은 경우는 여행 전에 1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12에서 15개월에 1회, 4에서 6세 사이에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접종 후에 4주간 피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선진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과 무관하게 접종이 필요하고요.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0, 1, 6개월, 6에서 12개월에 3회 기본 접종이 필요하고 네. 그 이후에는 10년마다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비형 간염인데요. 비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가까운 인구가 감염에 노출되어 있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는 질환입니다. 이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나 위험한 스포츠, 문신, 피어싱, 면도기나 칫솔의 공동 사용 등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권고사항은 총 3차에 걸쳐서
1차, 1개월 후 2차, 6개월 후 3차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지만 만약에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1차, 그 다음에 1개월 후 2차, 2개월 후 3차 예방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1차, 7일 후 2차, 21일 후 3차 예방접종을 한 다음에 12개월 후에 추가 접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다음은 필수 접종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황열입니다. 이건 어떤 질환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황열이라는 질환은 황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환이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황열이 발생하는 이제 지역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남쪽이나 중남미 지역에서 위험성이 높습니다. 감염되었을 때 초기에는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시작되다가 이후 열이나 몸살 기운, 두통, 구토, 구역 같은 증상으로 진행되고 이후 황달이나 쇼크, 사망에 이르는 질환입니다. 발병했을 때는 거의 사망률이 20에서 50%나 될 정도로 무서운 질환인데요. 다행히 예방접종을 통해서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표에 보시면은 네. 이제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국가들에 이제 가실 때는 예방접종을 맞았다는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검역소나 아니면 근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최소 출국 10일 전에는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예방접종은 1회 접종으로 10년마다 재접종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결핍자나 9개월 이하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는 예방접종의 금기 대상입니다. 네. 네. 필수 접종에 한 가지 질환이 더 있는데요. 바로 수막 알균입니다.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네, 수막 알균은 뇌수막염이나 폐혈증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만 명이 이 균에 의해서 뇌수막염에 감염이 되고 그중에 5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하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군대 훈련소에서 신병이 이 질환으로 사망했던 사건이 있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다음 그림에 보시면 네. 수막알균 질환의 이제 유행 지역인데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12월에서 6월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여행할 예정자거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여행 예정자는 수막알균 접종이 필요하고 그 중에 특히 이제 메카 성지순례 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도착 최소 10일 전에 그리고 3년이 넘지 않는 기간에 예방접종을 맞았다는 수막알균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예방주사가 있고 24개월에서 만 55세 사이에서는 1회 접종으로 수막알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필수 접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권장 접종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권장 접종이기 때문에 이제 꼭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접종을 하면 좋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네, 먼저 그 A형 간염인데요. A형 간염은 이제 오염된 음식 등으로 전파될 수 있는 질환인데 한 2에서 4%까지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아시아,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동유럽 등의 이제 마을에 머물거나 현지 음식을 먹게 될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2회 접종을 하게 되고 1회 접종 후에 6에서 12개월 후에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여행 2에서 4주 전에 접종을 해야 면역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고요. 12개월 이하의 소아에서는 예방접종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 말고 면역 글로불린을 접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장티푸스인데요. 장티푸스는 A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대변에 의해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를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사망자의 90%가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발생한다고 하고요. 4에서 8주간 이제 지속되는 열, 설사나 변비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같은 남아시아 지역을 이제 여행할 때 가장 위험하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남미 지역을 여행할 때도 위험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네. 장티푸스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주사용 백신만 현재까지는 있는 상태입니다. 주사용 예방접종은 1회 근육주사로 접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3년마다 재접종을 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광견병 예방접종인데요. 예방접종을 아직 하지 못한
애완동물이나 가축에 물려서 주로 전염이 되고 아직 증상이 생긴 후에 생존한 경우가 없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주로 인도, 태국, 네팔 같은 아시아 지역과 중남미 지역이 위험 지역입니다. 예방접종은 총 3회, 1회 접종하고 7일 후에 2회, 21일이나 28일 후에 3회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는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접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감염병들이 있나요? 네, 여행과 관련해서 걸릴 수 있는 질환들 중에서 감염성 질환은 감염 경로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표를 보시면은 네. 다음 표는 여행 관련 질환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숙주에 의한 감염, 특히나 모기에 의한 감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이나 음식에 의한 감염, 그리고 동물이나 사람에 의한 감염, 그리고 물이나 이제 흙에 이제 피부가 접촉이 돼서 생기는 감염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모기와 같은 숙주에 의한 감염으로는 말라리아나 댕기열, 치쿤구니아병, 황열, 일본뇌염 같은 질환이 있겠고, 물이나 음식으로 인한 감염은 A형 간염, 장티푸스, 소아마비, 콜레라 등이 있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는 독감이나 백일해, 홍역, 볼거리, 수두, B형 간염,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등이 있고, 피부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감염으로는 파상풍이나 주열 흡축증 등이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슈가 돼서 좀 익숙한 이런 질환명들이 들리다 보니까 네. 시청자분들의 관심도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말라리아인데요. 이 말라리아는 어느 지역을 여행을 갔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말라리아의 증상은 어떤지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말라리아는 모기에 기생하는 원충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환으로 2015년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었고 그중에 40여만 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곳에서 말라리아는 풍토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동남아시아 대부분 지역과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 말라리아의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노출된 후에 일주일에서 수개월 후까지 다양하게 그 증상이 시작됩니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열과 함께 나타나는 감기 같은 증상으로 오한이나 두통, 몸살 기운, 그리고 기운 없음 등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중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경련이나 의식저하, 심부전, 급성호흡부전 등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네. 네,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예방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말라리아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행을 계획한 지역에서 말라리아의 위험성을 아는 것입니다. 여행 지역마다 말라리아를 예방할 때 사용하는 약제의 내성이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같은 지역이라도 그곳이 이제 도시인지 시골인지 아니면 이제 고지대인지에 따라서 말라리아의 위험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모기에 물리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라리아 말고도 모기로 인해서 전파되는 질환인 이제 댕기열이나 황열 그리고 지카나 일본뇌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기를 피하는 방법은 먼저 외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인데요. 모기마다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말라리아나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그 새벽에서 황혼까지 활동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댕기열이나 황열, 지카, 숙주 모기들은 황혼에서 새벽까지 그 활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충망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서 모기의 접근을 막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복장 역시 이제 길고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모기 기피제나 살충제를 구매해서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네. 다음 표는 이제 말라리아 예방약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습니다. 각 약제들은 이제 주 1회에서 이제 1일 1회로 이제 복용을 하게 되고 보통 여행 시작 2주 전이나 수일 전부터 복용을 시작해서
여행이 끝난 후에 일주일에서 4주까지 약을 복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행 지역마다 예방약에 내성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처방을 받기 전에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말라리아 전염이 이제 예방되는 이제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하실 때는 여행 적어도 2주 전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와 상담을 받고 예방약을 처방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건 이제 댕기열인데요. 댕기열도 좀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 이게 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고요? 네. 댕기열 역시 댕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환입니다. 주로 이제 중남미나 카리브해 연안 국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같은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제 열대나 아니면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댕기열 증상은 갑작스러운 열이 나거나 심한 근육통, 심한 두통, 발진 등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출혈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발진이나 출혈 증상 그리고 쇼크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제 치료제가 없고요. 이제 증상에 대한 치료만이 가능한 상태이고 예방 백신 역시 아직 효과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질환에 걸릴 위험성은 여행지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게 되고 유행 지역에서 우기 같은 이제 여행지의 상태에 따라서도 이제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모기에 물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렇겠군요. 모기가 이렇게 위험한 곤충인지 몰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기피제 꼭 챙겨야 되겠어요. 네, 네. 안 물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몇 해 전에 좀 크게 유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질환이고요. 우리나라에도 감염자가 있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6월까지 20여 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었고요. 현재 법정 감염병으로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카는 이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서 이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이제 자국 내에서 그리고 이제 출산 전후에 그리고 성관계나 수혈을 통해서도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대부분 무증상이라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2015년에 브라질에서 대규모 유행 이후에 신생아 소두증이 보고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에 동남아나 태평양 서해안 지역, 아메리카 대륙까지가 위험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지카에 감염되고 나서 특별한 치료는 없는 상태이고요. 먼저 지카에 감염된 사람은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서 모기에 노출되는 것을 이제 피해야 하고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거가 있는 임산부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마찬가지로 모기에 물리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과의 성관계 시에는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은 수혈을 이제 4주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가 아직까지 전파가 된다라는 보고가 없기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곳에서도 모유 수유는 유지하라고 공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다음은 메르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앞에서 살펴봤었던 감염병들이 이제 모기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메르스 같은 경우는 감염 경로가 이제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조금 더 뭐 이렇게 겁을 먹게 되는 좀 두려워하는 질환이 된 것 같아요. 네, 메르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준말인데요. 2015년 5월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보고된 이후에 대략 200명의 환자가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 이제 30여 명의 환자가 사망하면서 그 위험성이 알려진 질환입니다.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라고는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명확한 이제 전파 경로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북아프리카나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단복낙타가 이제 전염의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전염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감염된 사람과 긴밀한 접촉을 할 때는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중동 지역, 이란이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나 이제 예멘 같은 국가에 거주하거나 여행한 사람들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2일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 이후에 발생해서 열이나 기침, 호흡 부정 같은 증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증 급성 호흡 부전이나 다기관 기능 부정 같은 심각한 증상이 동반되면서 이제 높은 사망률을 보이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제 메르스의 치료법은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하고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만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방 백신 또한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권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제 손 씻기나 코나 입, 눈을 만지는 것을 이제 피하라고 하고 아픈 사람과 접촉을 피하라는 일반적인 위생에 대해서 이제 권고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고 생낙타의 젖이나 소변을 마시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조리되지 않은 고기, 특히 낙타고기를 먹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평소 건강 상태에 따른 여행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임산부에 대한 여행인데요. 보통 초기에는 뭐 여행을 하면 위험하다. 맞아요. 네, 이런 얘기들 피하죠, 많이.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임산부들은 여행이 가능한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임산부가 가장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임신 12주에서 24주 정도, 임신 2기라고 말합니다. 임신 후기에는 비행기를 타는지 배를 타는지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비행기의 경우에는 보통 임신 36주까지 탑승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28주, 빠르면 24주에는 이제 탑승을 제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항공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이제 임신 중에는 심부전맥 혈전증의 위험성이 5배에서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고 통로 쪽 좌석에 앉아서 자주 걷고 다리 운동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네. 다음 표는 이제 임신 중에 이제 여행의 금기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절대금기 같은 경우는 태반 조기박리나 출산이 임박했을 때, 그리고 이제 자궁 경부 무력증, 조산이나 조기양막 파열이나 자궁의 임신이 의심될 때, 질출혈이 있을 때는 여행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좀 여행에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협심증이나 이 심근경색증 같은 심혈관 질환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다음 표를 보시면요. 다음 표는 심혈관 질환자의 이제 여행 시에 이제 항공 여행의 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공 여행을 하지 않아야 될 경우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이제 급성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에는 저위험도의 경우에는 발생 3일 이내는 이제 항공 여행을 이제 금지하고 있고요. 중등도 위험의 경우에는 발생 10일 이내, 그리고 이제 시술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도 질환이 안정될 때까지 항공 여행을 연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불안정 협심증이라든지 중증의 우려성 심부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들도 항공 여행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은 사람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 후 14일간은 항공 여행을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자의 경우에는 상비약으로 혈관 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을 구비해 가는 것도 추천됩니다. 네. 심장질환뿐만 아니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자분들도 여행하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비행기 안의 공기는 지상보다 공기 중의 농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 탑승할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소 분압이 50mm 머큐리보다 낮은 사람이거나 네. 급성 결핵 환자,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천식 환자들은 항공기 탑승이 이제 제한되고 있습니다. 천식 환자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탑승 시에 흡입용 이제 기관지 확장제를 반드시 지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은 습도가 10에서 12% 정도로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천식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탑승 일주일 전에 의학적 보조산소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만성질환 중에 당뇨병 환자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 당뇨병 환자들은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생길 수가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당뇨병 환자들 여행할 때 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당뇨병 환자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혈당으로 인한 실신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 지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서 혈당 측정기를 지참해서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당뇨약은 경구 혈당제라는 먹는 약이랑 인슐린이라는 주사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구 혈당제로 혈당을 조절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혈당이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 시간에 맞춰서 평소대로 이제 약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슐린 주사제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으신 분들은 평상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당뇨병 환자의 이제 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시간 이하의 이제 여행 시에는 특별히 인슐린 약물 조절이 필요가 없는데 서쪽 방향으로 여행할 때랑 또 동쪽 방향으로 여행할 때가 조금 다릅니다. 서쪽 방향으로 여행할 시에는 하루가 평상시보다 길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발할 때 본국에서 아침 용량을 주사한 다음에 18시간 후에 혈당을 다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혈당이 240mg/dL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추가적으로 접종 용량의 3분의 1을 이제 접종을 하고 나서 간식이나 식사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첫 번째 아침부터는 평소 용량으로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동쪽 방향으로 여행할 때는 반대인데요. 하루가 평상시보다 짧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행지에서의 첫 아침에는 평소 용량의 3분의 1을 주사를 하고 10시간 후에 다시 혈당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240 이상 이제 올라갔을 때는 나머지 3분의 1을 주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현지에서 이제 두 번째 아침부터는 평소 용량대로 주사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여행 중에는 평소와는 이제 활동량이나 식사량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혈당을 측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겠군요. 이 동쪽과 서쪽이 다르다는 게 또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주치의분과 꼭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빈혈 환자가 여행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빈혈 환자분들도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건가요? 네. 혈액은 몸속에서 이제 산소나 이제 영양분을 이제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비행기 안에서는 상소의 농도가 이제 지상에서보다는 낮기 때문에 적혈구 농도가 낮은 이제 빈혈 같은 경우는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산소증이라는 것을 이제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혈색소 수치가 8.5보다 낮은 이제 사람이거나 빈혈이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항공기 내에서 추가적으로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수술하신 분들은 해외 여행이 좀 가능할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어렵겠죠? 네. 이제 비행기로 여행을 할 때가 문제인데요. 이제 비행기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상보다 이제 기압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기압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장 속에 있는 가스가 부풀어서 이제 수술을 봉합한 부위가 터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을 포함해서 복부나 가슴 흉부나 중추신경계, 뇌나 척추 이쪽은 이제 수술 받은 사람이거나 이제 귀에서 이제 중위 고막 쪽이나 아니면 내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최소 10일 이내에 항공 여행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야 되고 또 평소의 생활 리듬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한 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2명에서 6명 정도가 여행에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고요. 그 중에 8% 정도가 병원에 내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또한 대부분 질환은 여행을 다녀온 후에 즉시 나타나는데 잠복기가 있는 질환 같은 경우는 수개월에서 이제 수년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외국 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제 설사나 복통이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열이 나거나 황달 아니면 이제 호흡기 쪽으로 질환이 생기거나 피부 질환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 만성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세균성 장염, 댕기열 같은 경우는 귀국 후에 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귀국 후에 열이 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이제 시차로 인한 여행 피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해외여행 떠나기 전에 오늘 살펴본 내용들 꼭 꼼꼼하게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최원석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휴가를 맞이해서 떠나는 해외여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또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특정 지역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그렇다면 건강을 해칠 위험도 있으니까 꼭 미리미리 좀 예방하는 방법들 숙지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조금 귀찮고 조금 힘들더라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접어두시고 네. 꼭 예방접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 준비한 소식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